뭐 대선 주자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여야 모두 이제 선수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전 같으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후보로 확정되면 뭐 현충원 참배다 이렇게 공식 좀 무거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현충원 참배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지난 6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요. 인턴 기자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주 날카롭고도 재치 있는 질문을 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우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 휴가 중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그리고 영화 아수라 중 한 편만 선택을 해서 봐야 한다면 어떤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네. 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의 주인공인 배우 김부선 씨가 출연을 한 영화로 유명하고요. 또 이 영화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안남시를 배경으로 안남시장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또 최근에 이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재치 있었다, 날카로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재치 있고 날카롭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출연한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와, 장유미 변호사님 첫 질문부터 땀 삐질삐질 그랬을까요?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었겠죠. 본인의 스캔들 상대방이 나오는 영화와 본인의 어떤 뭐 비리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 소재의 영화 중에 어떤 걸 보겠냐라고 물었으니 처음에는 나 둘 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 배우가 그렇다면 이 두 영화 중에 뭐가 더 재밌냐 계속 좀 물으니까 집요하게 물었나 봐요. 네, 네. 집요하게 물으니까 사실은 뭐 안 봤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둘 다 봤는데 사실 아수라가 더 재밌더라 이런 또 야, 대답을 해서 그래요. 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글쎄요. 아수라 대장동 의혹을 다룬 것으로 지금 막 언론에 세간에 알려지는 건데 그 영화를 재밌게 봤다. 뭔가 정면 돌파, 대인배 같은 풍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곤란한 질문 나왔을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물에 빠진다면 누굴 먼저 구할 것이냐 이런 그런 질문도 질문이 있어요? 나왔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거 꼭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제가 차라리 물에 빠지겠다 네. 이렇게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훈훈한 답만으로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 배우가 꼭 골라야 한다 이러면서 재차 질문을 또 했기 때문입니다. 야, 아니 근데 장유민 변호사님 우리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막 구조할 때 원칙 있잖아요. 여성 그리고 아이 원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추장관 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 모범 답안은 여성인 추 전 장관을 먼저 구하겠다 이거일 것 같은데 고민을 한참 하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님을 먼저 건져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게 판단할 게 아니다. 이거 정치 구도를 생각하면 이 전 대표님을 먼저 건져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 구도란 게 뭘 의미한 걸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뭐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원팀이 좀 요원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힘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맥락에서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시쳇말로 나름 주파를 튕긴 거 아닐까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질문 나왔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기 또는 대통령 되기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데 라며 말을 줄입니다. 네. 그러더니 제 아내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상처가 좀 많다고 아이고. 언급을 하더니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제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재치 있게 답을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 답변 진짜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이 진짜 곤란한 질문인데 이재명 후보 잘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연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전에 앞서 누가 또 출연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출연했어요? 출연했습니다. 오. 일주일 앞서 출연했는데 네.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아내와 결혼하기, 아니면 대통령 되기. 근데 이제 망설임 없이
아내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아내와 결혼하겠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라도 이런 답을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는데요. 네. 참고로 네. 대한민국 부인들에게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하. 윤석열 후보에게 그러면 저 질문 말고도 곤란한 질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럼 최정아 기자님? 아, 있습니다. 이 인턴 기자 역할을 맡은 배우분 저희 회사에 영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네. 내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하기, 그리고 내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기,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이 일단 네. 다 싫다. 꼭 골라야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꼭 골라야 한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 캠프에서 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한 날 짜장면 시켜 먹기. 그리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이 장기 임대 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잠깐 이 질문만 볼게요. 질문 재밌다. 봐보세요. 네.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삿날 짜장면 시켜 먹기. 네. 이거랑 이재명의 장기 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이것도 굉장히 날카롭죠. 아. 뭔가 정책에 대한 이 판단을 바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그런 것 거 같네요, 같은데요. 진짜.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빚을 내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짜장면을 먹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야. 전자의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글쎄요. 정말로 이것도 내공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피해갔네요, 답변을. 이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공허한 공약이나 정책에 이제 국민들 좀 식상해 있고 뭔지 잘 모를 텐데 오히려 이런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인간적인 면모, 그다음에 뭐 자신의 좀 재미있는 굉장히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캠프에서도 각종 예능 오락 프로에 출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하, 그래요. 예, 뉴스파이터에도 한번 모셔보면 아, 그렇게 한번 뭐 감히 뭐 저희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은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으니까 이제 거대 양당의 이 두 대선 후보한테는 첫 주말이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가 어떻게 보냈을까도 많이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여야 대전 이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에 첫 주말을 맞아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나란히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야. 이제 아무래도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2030 세대 젊은 층의 지지가 좀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인지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쟁탈전에 나선 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게 제일 문제고. 저희 힘들어요. 이건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을 했는데 주택 보유율이 똑같아요. 같이 드시죠. 삼겹살인데 오셔서 속기로 아, 그런. 잘 먹겠습니다. 고기를 잘 사시는데. 아, 그래요? 훌륭한 이웃을 두셨습니다. 네. 우리 입주하신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이 청년세대. 맞습니다. 그죠? 네. 저렇게 이제 이 어쨌든 방문하신 손님 자격이니까 돼지고기 먹으려다가 소고기로 바꿨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 글쎄 인상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울 수도 있는 자리인데 청년들이 여당의 대선 후보에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30들이 뭐 취업이나 경제난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고 또 2030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번 대선의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 주말과 오늘까지 청년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한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좀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아버지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게끔 했던 22살 대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연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면서요. 이런 정치에 관심 가질 여력조차 없는 청년층에게 내가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개혁을 좀 일구고 싶다. 이런 과정 중에 포퓰리즘이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그 포퓰리즘도 하겠다라는 어떤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청년층의 아픔을 보듬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주말 행보 중에는 또 먹방 행보가 화제였다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는 6일 오전 후보 선출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습니다. 이 가락시장은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현장이죠. 이 대선 후보로서 민생 경제의 최전선을 찾아가서 이 상인들과 이 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민생 경제에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광주지검 근무할 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도둑. 독산물, 독산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짭조름하죠? 맛있어요? 짜긴 짭다. 콩나물 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명란찌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제2의 백종원이야. 주말이고 해서 이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적잖이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음식 나올 때마다 품평 내지는 그 효능까지 다 얘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전에 한번 다른 예능 프로에 나와서 계란말이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저분이 음식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 솜씨는 찐이었습니다. 진짜 사이비 그래요? 주무가 보기에. 그래서 국민들이 한 사람은 제가 바라는 바 음식과 요리에만 진심과 찐이 아니라 진짜 정책에 그다음에 국민 마음 알기에 진심과 찐을 좀 보여주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일 거예요. 그런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를 향한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제안한 배경이 뭘까요? 뭐 가만히 있어도 조금 있으면 TV 토론 일정 다 짤 텐데요. 네, 다분히 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나는 민생을 아는데, 나는 정책을 해봤는데라는 게 좀 전제에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이슈와 관련해서 민생은 내가 전문가다. 그럼 뭐 슬로건도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라는 제안을 전격적으로 사실 선제 공격적인 어떤 성격으로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정치 쇼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좀 제안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여야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되면서 덩달아 이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무언을 빌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요. 국민의 눈과 국민의 귀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듣고 보고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제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만큼 공식 석상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만큼 이 가족에 대한 같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차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내조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서 후보들의 배우자들도 내조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이 두 사람이 최근 머리 스타일을 단정한 단발 스타일로 변화를 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아마도 두 사람이 대중과의 본격적인 만남에 앞서서 채비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인경 평론가 특히 꼭 뭐 남녀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여성이 뭔가 헤어스타일 변화 줄 때 뭔가 결심 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 심경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헤어스타일이죠. 아, 그래요? 예. 마음이 뒤숭숭한다든가 단호한 결정을 할 때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양당의 후보의 부인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 부인들보다 더 많은 관심이 논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해경공 김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 학령고도 다 그렇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눈을 더 가까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로 다 했다는 거는 영부인의 무슨 캐릭터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 친화적이고 여성이나 어머니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조신하고 서민적이고 좀 이런 분위기로 단발로 바꾼 걸 같은데 머리만 바꿀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국민을 보는 시각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그 머리 변천 이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 불과 몇 달 사이에 머리가 많이 단발로 짧아졌어요. 보시면 7월의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가운데가 8월의 모습, 최근에 11월의 모습. 아마 저 때가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되고 이제 이 선대위 출범식 때 아마 그때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데 11월 단발로 변신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단발로 일단 공개석상에 등장했어요. 어떤 이미지로 일단 나설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지난 2일 민주당 출범식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요. 남편 이재명 후보에게 마스크를 좀 챙겨주고 이렇게 옷 매무새도 이제 가다듬어주는 좀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예능 프로나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경청하고 그리고 소탈한 이미지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청취할 예정이고 또 이 들은 이야기는 후보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게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에 반해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여러분이 사실 화면에서 보셨던 모습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임명 때 청와대에 이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 모습, 이 모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무슨 공개석상이 나오지 않아서 단발로 최근에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뉴스만 접했지 어떻게 지금 바꾸는지 실물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향후 등장할지도 이제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씨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림자 내조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공개 활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아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건희 씨도 등판 시점을 고민 중입니다. 물론 김건희 씨도 이번이 첫 배우자 선거 지원입니다. 먼저 전시기획사 대표로서 문화예술계 인맥이 탄탄한 만큼 이 분야에서 대중과의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 배우자들보다 젊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대에서 40대 지지세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더 후끈 달아오르면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대결 관전 포인트를 막 언론들이 이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일단은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1960년대생의 대결이라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똑같이 국회의원 영선들의 또 대결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런 만큼
배우자들의 이 내조 경쟁, 내조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묵묵히 그림자 내조를 덕목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더 가까이 국민을 가느냐가 더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는 힐러리 후보 부인을 1+1 클린턴을 뽑으면 힐러리라는 사람을 더 하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합니다라고 해서 그 영부인들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들도 많은 조언을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영부인이 아니죠. 이제 후보 부인이 되면 각 당 대표 후보 부인이면 부인에게도 전담 비서라든가 수행원이라든가 정책팀이 가기 때문에요. 서로 상의해서 좀 국가 발전에 큰 발전을 가도록 좀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내조 경쟁도 결국에는 이 나라를 위하는 경쟁이 될 테니까요. 선의 경쟁 또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됐으니 각 당의 대표들도 이제 바쁜 걸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주머니 3개 오늘 공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계략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비단 주머니 한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개만이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점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비단 주머니인데요. 저기 뭐가 담겨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상징적 의미의 비단 주머니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 비단 주머니를 상징적으로 건네게 됐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요, 지난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사실 언급이 된 바가 있죠. 앞서 이준석 대표는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여권의 공세를 돌파할 이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풀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삼국지에서 이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라 함은 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묘책이 담겨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찬에서 이 대표가 이 비단 주머니를 20개쯤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요. 오늘은 계략적인 내용으로 비단 주머니 2주차까지를 말씀드렸다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요. 본선을 대비해서 준비를 꼼꼼히 해온 걸 보고 많이 놀랐다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6일 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아마 이제 이 가게 크기를 보니까 딱 두 사람만 주변 사람들을 물리고 두 사람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아담한 공간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말로 저 같으면 참 오글거릴 상황인데 정말 코앞에서 이제 같이 이제 먹어요.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또 밀도 있는 대화,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한 번 혹시라도 그동안 좀 서운했던 거 이제는 또 푸는 자리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비단 주머니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좀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준비라고 하는 것이 밖에 저희가 보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그냥 뭐 후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준비할 때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그것에 맞춰서 이번 주 중으로도 착착 지금 준비를 진행하도록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야,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저 비단 주머니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들긴 들었나 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는 비단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지 끝까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된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기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유세차처럼 아주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윤 후보도 그 상황을 알고 같이 준비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같은 배를 탄 동지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앞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그 직후 했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월 윤석열 후보의 입당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언급하면서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고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하이에나를 재차 언급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또 되고 언급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몰려든 인사들을 향해서 파리떼나 하이에나의 비유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좀 냉정해질 시점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 내 이름 또 등장했다.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하이에나 누구를 겨냥하는 발언일까요? 사실 지난 8월에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가 좀 갈등을 겪었었는데 그때 하이에나를 좀 내몰아야 된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그때 이 하이에나라고 지목됐던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캠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리를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실무형 캠프를 꾸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 선출이 된 직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다른 캠프의 인사들도 다 영입하는 어떤 메머드급 선대위를 좀 구성하는 것을 봉안으로 삼고 있다라고 해서 이에 어떤 간극이 쉽게 좁혀지진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 이름 치다 보면 연관으로 종로라는 글자가 나온다면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로가 이낙연 후보가 이제 후보 나오겠다고 하면서 그만둔 지역이 종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석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됐는데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9일 날 치러지게. 같은 날 치러져요? 네, 같은 날 치러지게 됩니다. 전국이 아니라 이제 비어 있는 재보궐선거 구역에 네. 한해서만이지만요.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텐데, 근데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종로에 이제 출마하게 되면 지역구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또 연계 효과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역구에 몰입하기보다는 중앙 선대위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저만의 선거를 하면 바빠서 전체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다른 이제 보궐선거도 그렇고 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랑 상의를 해서 네. 후보 출마자를 정할 거라고 해서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출마하지 않겠다. 아마 또 그동안 밝혀왔던 상계동에 대한 애정, 그것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애들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이 패배 쓴자를 마시는 홍준표 의원, 오늘 캠프 해단식을 가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 대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저는 이번 대선에 저희 역할은 국민적 흥행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났고 오늘만 쏘시고 내일부터는 제 기사는 언론에서 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좀 이제 편하게 살랍니다. 내가 2030 글쎄요, 내일부터 본인의 기사, 홍준표 의원 기사가 안 나가게 해달라고 기자들한테 당분합니다만 안 나가게 하려면 아마 SNS를 끊어야 될걸요? SNS를 끊어야지 안 나가지. 계속 SNS 정치하면 그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패배 승복하고 여기까지만 내 역할이다 하지만 글쎄 얼굴 표정에는 진한 아쉬움 뭐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면서 특히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제 수락 연설보다 훨씬 더 빛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러브콜 보낸 러브콜을. 네. 홍준표 의원은 캠프 해단식에 참석해서 경선에 승복하지만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하. 윤 후보 측의 선대위 참여에 선을 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많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경선의 진날 26년간 헌신해온 이 당에서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경선에 지고 나서. 그러니 아직까지는 마음이 뭔가 풀리기는 시간이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런 얘기하면 안 나간다니까, 원팀 안 한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선대에 안 들어간다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모두 겨냥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오피스 문화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피스 문화 발언이요? 네. 오피스 문화라고 발언을 부적절한 있었습니다.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피스 문화 그 발언 보시고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은 뭐 일일이 후보들의 어떤 민생과 관련되지 않는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문제 유인경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피스 누나 그 뭐 웹툰 그 작가협회에 방문했을 때 아마 그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오피스 누나의 그 이재명 후보 오피스 누나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처음에 안철수 후보 발언이 오피스 문화요?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듣고도 모르는 척 한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관계자분이 쭉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었다고. 진짜로 몰랐을까요? 모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잠시 그냥 직접 인터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오피스 누나라는 웹툰에 대한 관심이나 최근 그런 분들이 약간 설화 겪은 것보다는 이분들을 어떻게 더 공략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안철수 씨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의 경우에는 몰랐다에 저는 한 표. 진짜로 몰랐을 것이다. 그 네. 설화 논란을. 네. 네. 만약에 오피스 문화요? 그랬다면 약간 좀 지능적인 면이 엿보입니다. 본인의 격을 너무 높이려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 문화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무실만으로도 많이 개선은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 앞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 양쪽을 모두 겨냥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강 구도 체계, 지금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20%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랑 합치면 거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그 투표를 능가하는 정도의 어떤 표는 가져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앞으로도 이 표심을 집결할지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누굴 고를 것이냐. 그렇다면 나밖에 선택지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이 북콘서트에서 같이 진행을 맡았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는 위조 복권과 꽝이 나올 것 같은 복권과의 경쟁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들면서 네. 양 후보를 또 비판에 하는데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회의 원내 의석을 가진 당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여야 4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넉 달간의 레이스 이제 불 붙을 텐데요. 그 대선 레이스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